여러분은 혹시 1999년 그의 여름의 묘한 공기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1999년 7월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끔찍한 괴담이 전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까지 휩쓸었었죠. 뉴스에서는 연일 세기말의 불안을 보도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가올 종말을 진지하게 대비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그 해. 놀랍게도 그 거대한 패닉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단 4줄짜리 짧은 시였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한 남자가 남긴 낡은 기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사람이 쓴 시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건 무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를 살아가던 이들조차 굴복시켰던 이 불길한 예언은 완벽한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썼다는 시의 내용, 그 어디에도 세상이 끝난다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를 멸망시킨 공포의 대왕은 실제하지 않았지만 그의 여름을 덮친 사람들의 맹목적인 공포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란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우리는 대체 무엇에 철저히 속아 넘어갔던 걸까요? 이상한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완벽한 허상이었다는 그 시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도 내로라 하는 지식인들이 그의 모호한 문장 하나하나에 병적으로 매달려 분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요? 그 예언이라는 것의 실체는 지금부터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문제의 예언서를 썼다 알려진 프랑스 남부의 조용한 마을 살롱 드 프로방스로 가서 이 남자의 흔적을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한 예언만이 아닌 역사의 흔적을 쫓아서 말입니다. 16세기 초반의 유럽, 신앙의 광기와 전염병의 그림자가 대륙을 번갈아 휩쓸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불안한 공기가 온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던 1503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생레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지요. 본명은 미셸 드 노스트르담, 훗날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될 인물이죠. 후대에 더 씌워진 신화 속에서 그는 종종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수정구슬을 어루만지며 세상의 멸망을 중얼거리는 고독한 흑마술사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 그의 출발점은 그런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상상과는 철저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의 가문은 본래 유대교를 믿다가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톨릭으로 개종한 유대계 핏줄이었습니다. 노스트르담, 즉 성모 마리아라는 지극히 가톨릭적인 성씨, 이조차도 자신들의 완전한 개종을 증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생존의 방패나 다름없었죠. 당시 유럽은 이단을 색출해 산 채로 불태우던 종교재판의 공포가 일상을 지배하던 시기였어요.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나가도 개종한 유대인 가문이라는 꼬리표는 위험했습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만으로도 언제든 온 가족을 고문실로 끌고 갈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평생을 짓눌렀던 이 숨막히는 감시망은 훗날 그가 예언서를 집필할 때 일반적인 문장을 쓰는 대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뒤섞고 문법을 파괴하며 모호한 미로 속으로 숨어야 했던 결정적 이유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신비로운 암호 같은 게 아니라 이단 신문관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쳐둔 처절한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청년으로 장성한 미셸은 1519년 아비뇽 대학에 입학하여 교양학문을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이 영특한 청년은 과연 대학 시절부터 세상을 꿰뚫어보는 예언자의 자질을 보였을까? 하고 말이죠. 전혀요. 당시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은 별의 계시가 주는 예언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입학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도시의 흑사병이 창궐하며 대학이 강제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졸지에 배움의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던 그는 짐을 싸서 험한 거리로 나서야 했고 생계를 위해 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약제사였죠. 당시 약제사라는 직업의 실체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거칠고 척박합니다. 오늘날 하얀 가운을 입고 쾌적한 약국에 서 있는 약사를 떠올리시면 곤란해요. 직접 진흙탕을 밟으며 야생 약초를 캐내며 퀴퀴한 먼지 속에서 온종일 절구질을 하고 전염병 환자들의 피와 고름을 맨손으로 닦아내는 육체 노동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는 무려 8년 가까운 세월을
이 참혹한 바닥에서 구르며 실전의학을 온몸으로 깨우칩니다. 1529년 미셀은 마침내 명문 몽펠리에 의과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합니다. 길고 길었던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고 엘리트 학계에 발을 들이는 영광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입학 직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곧바로 학교에서 쫓겨나는 치욕스러운 퇴학 처분을 받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명문 의대에서 내쳐졌다는 이 충격. 혹시 이 뼈아픈 좌절감이 그를 제도권 학문의 환멸을 느끼게 하고 어둠의 신비주의로 몰아넣은 계기였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잠시 수백 년 전에 서고 문을 직접 열어볼까 합니다. 현재 몽펠리에 의대 도서관 깊숙한 곳에는 1529년 당시 미셸이 받았던 퇴학 사유서 원본이 보존되어 있어요. 묵은 먼지가 내려앉은 누런 양피지 기록에는 과연 어떤 불온한 비밀이 적혀 있을까요? 징계 사유란에 명확하게 적힌 것은 오직 2가지 위반 사항뿐이었습니다. 첫째, 학칙상 엄격히 금지된 수공업, 즉 약제사로 돈을 벌었던 이력이 발각되었다는 점. 둘째, 옛 문헌만 읊어대는 의사들을 오만하다고 비방했다는 점이었죠. 대학에 자리 잡고 있던 교수들 눈에 험한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당돌한 신입생은 그저 분위기나 흐트러뜨리는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빛바랜 서류 한 장이 말해주는 건 청년 미셸은 밤하늘 별자리나 들여다보며 공상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궁리했고 자리만 지키는 선배들의 텃세에 속으로 분을 사겼으며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한마디로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몽펠리에에서 쫓겨난 그는 다시 방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랑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었어요. 몽펠리에에서 얻은 의학 지식과 밑바닥에서 다진 실전 감각을 앞세워 그는 남프랑스 곳곳을 돌며 역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거든요. 시체가 쌓이는 현장에 제 발로 뛰어드는 담대함과 실력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 그 명성이 마침내 한 거물의 귀에까지 닿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스칼리제르. 이 이름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낯설지 몰라도 당대 유럽에서는 의학과 철학, 고전 문학을 넘나들던 최고의 지성으로 통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거물이 소문으로만 듣던 젊은 의사를 1531년 자신이 머물던 평화로운 도시 아쟁으로 직접 불러들였다는 건 미셸의 재능이 이미 예사롭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한 사람은 유럽이 알아주는 학자, 한 사람은 현장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젊은 의사. 나이도 배경도 달랐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학식에 감탄하며 가까운 벗처럼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아쟁의 자리를 잡게 된 미셸의 끝없던 방랑에도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미셸은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아내와 2아이, 떠돌이 의사에게 찾아온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그의 인생에도 드디어 햇살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쟁에서의 평화로운 삶, 그 달콤했던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34년 유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던 흑사병이 마침내 그가 살던 작은 마을까지 덮치게 되거든요. 당시 흑사병은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는 검게 변한 시체들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 내린 형벌이라며 그저 2 손을 모아 맹목적인 기도에 매달렸어요. 젊고 유능한 의사였던 미셸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방역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가장 끔찍한 비극은 그의 집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그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아이. 그가 밖에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무자비한 전염병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놓고 말아요. 밤낮 없이 환자를 살리겠다고 밖으로 나돌던 미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빈집에 홀로 남겨진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뼈를 깎는 자책감과 깊은 절망만이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집어삼키지 않았을까요?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은 그를 다시 방랑자로 만들어 버림과 동시에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의술이 거대한 자연의 재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한 잔혹한 각성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538년 그는 또 다른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쟁 지역을 관할하던 이단 신문관과 사소한 마찰을 빚으며 종교재판의 표적이 될 뻔한 거예요. 유대계 개종자라는 태생적 약점을 안고 있던 그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위협과도 같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건 직후 든든한 후원자였던 대학자 스칼리제르마저 그에게 차갑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학계에서 이단아를 후원한다는 흉흉한 소문에 휩싸일까 두려웠던 스칼리제르가 먼저 냉정하게 절연을 선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족도 잃고 후원자도 잃고 종교재판의 위협까지 받게 된 그는 결국 도망치듯 아쟁을 떠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전역을 정처 없이 떠도는 길고 고단한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 고단한 방랑의 시간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어두운 동굴에 숨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세상을 저주하는 흑마술을 연마했을까요? 기록은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덤덤히 말해줍니다. 1540년대 중반 흑사병이 다시 맹렬하게 창궐한 마르세유와 엑상프로방스 지역의 진흙탕 속에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그곳은 당시 죽음이 가장 짙게 배어있는 방역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보여준 행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컬트 예언가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는 신비로운 주문을 외우거나 점성술의 별자리를 그려 전염병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의 철저한 격리, 거리에 방치된 시신의 신속한 매장, 집안의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환기하는 일, 그리고 깨끗한 물을 끓여 마시는 상식적인 위생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부르짖었지요. 이 시기 그의 일상을 살펴보면 마치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 홀로 남겨진 보병처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붉은 장미 꽃잎과 정향, 알로에를 곱게 갈아 환약을 빚고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거리를 방호복 하나 없이 맨몸으로 걸어다니며 죽어가는 환자들의 입에 자신이 만든 그 약을 직접 물려주었죠. 이른바 장미 알약으로 불리는 이 처방은 훗날 호사가들의 입을 거치며 엄청난 효험을 지닌 마법의 영약으로 둔갑합니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장미 꽃잎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의 효능을 미리 꿰뚫어보고 사람들의 면역력을 높여 흑사병을 완치시켰단 그럴싸한 현대판 신화까지 만들어졌지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이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흑사병은 세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질환이기에 비타민C를 먹는다고 고칠 수 없습니다. 애초에 16세기에는 비타민이라는 의학적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죠. 실제로 훗날 그가 남긴 의학 저서들을 살펴보면 피를 뽑아내는 사열요법 같은 당대 의학의 명백한 한계점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심지어 자신의 처방을 두고 솔직히 큰 효과는 없었다. 고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한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매일 아침 장미 알약을 빚어 처방한 것은 미래의 의학을 내다본 마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눈앞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의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약초 지식을 밑바닥까지 쥐어짜낸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선택이었을 뿐인 거예요. 신비로운 기적의 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현실의 벽 앞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묵묵히 실행했던 땀냄새 나는 고단한 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죠. 수십 년에 걸친 전염병과의 지독한 사투,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그는 1547년 마침내 떠돌이 생활을 접고 살롱 드프로방스라는 조용한 마을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안퐁사르드라는 이름의 부유한 과부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무려 6명의 아이를 낳고 시끌벅적한 가정을 꾸리게 되죠. 훗날 유럽 왕실을 쥐락펴락하고 수백 년 뒤에 대중까지 공포에 떨게 할 신비로운 예언가이기 이전에 그저 새롭게 얻은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빵을 벌기 위해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해야 했던 아주 평범한 가장. 이것이 미스터리한 예언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거대한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 미셸 드 노스트르담이라는 남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부유한 과부와의 재혼은
벼랑 끝에 서 있던 미셸의 삶에 단단한 동아줄이 되어주었어요. 처가의 넉넉한 재산 덕분에 완벽한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더 이상 험한 진흙탕을 뒹굴거나 전염병의 한복판으로 맨몸을 던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뜻하게 불이 지펴진 벽난로, 식탁 위를 채운 질 좋은 빵, 그리고 오롯이 혼자만의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조용한 서재가 드디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온한 공간에서 그는 펜을 듭니다. 한때 약초의 비율을 적어 내려가던 그 투박한 손으로 1550년 마침내 자신의 인생은 물론 유럽의 역사까지 통째로 뒤바꿔 놓을 얇은 책자 하나를 세상에 내놓아요. 바로 알마낙, 즉 영감입니다. 이 시기 그가 찍어낸 알마낙은 오늘날 우리가 벽에 걸어두는 단순한 달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1년치 날씨의 세밀한 예측부터 파종을 시작해야 할 농사 시기,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상식, 그리고 대중의 입맛을 자극할 얄팍한 점성술까지 꽉꽉 눌러 담은 종합 잡지에 가까웠지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새해 벽두마다 대형 서점 매대를 점령하는 주식 예측 리포트, 부동산 트렌드 전망서, 그리고 한 해의 운세 비결을 모두 합쳐놓은 완벽한 상업적 기획 상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실전의학에만 매달렸던 그가 왜 돌연 별자리의 움직임을 읽고 미래의 흉흉한 징조를 논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당신 사람 살리는 의사라더니 왜 뜬금없이 점쟁이 흉내를 내는 겁니까? 만약 당시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면 그는 조용히 서재의 창밖을 내다보며 쓰디쓴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과 현실의 타협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야심의 발현이었을까요? 허무하게도 그가 별자리를 논하기 시작한 건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얻은 6아이의 입에 빵을 넣어주어야 했던 가장의 현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지갑을 여는지를 꿰뚫어본 타고난 사업 감각. 이 둘이 만난 지점에 알마낙이 있었던 거죠. 과거 몽펠리에 의대에서 그를 건방지다고 내쫓아 찼던 교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을 겁니다. 의학의 본질도 모르는 놈이 삼류 점성술, 찌라시나 팔아먹는 시정잡배로 전락했구나 라며 혀를 찼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완전 반대로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게 되지요. 쏟아지는 인쇄 주문에 고무된 미셸은 매년 쉴 새 없이 새로운 영감을 찍어냅니다. 그가 평생 이 얇은 책자들에 수록한 자잘한 예언의 개수만 세어보아도 무려 6,388개에 달하죠. 매일 밤 촛불 아래서 펜을 쥐고 잉크가 마를 새 없이 글을 써내려간 그의 그 경이로운 성실함과 지독한 창작열 앞에서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그는 자신의 본명을 과감히 버립니다. 대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훨씬 세련되고 신비로운 라틴어 필명을 책 표지에 큼지막하게 박아넣기 시작하죠. 자신을 브랜드화시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대중작가로서 거머쥔 엄청난 부와 명성, 이쯤 되면 적당히 만족할 법도 한데 그의 거대한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결국 그는 1555년 마침내 그 악명 높은 예언집의 초판을 인쇄하며 942편의 모호한 사행시를 세상의 한가운데로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가 이 무시무시한 예언서를 쓴 것이 정말 순수한 하늘의 계시 때문이었을까요? 이는 하늘의 뜻은 1도 섞이지 않은 단지 시대의 흐름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타이밍 때문입니다. 인쇄술의 눈부신 발달과 끝없는 종교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던 대중의 불안, 그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만나는 폭발적인 교차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지요. 예언집의 내용은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 너무나도 정교하게 계산된 사업 확장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치밀한 전략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마저 사로잡아 버립니다. 불길하고 매혹적인 예언집은 단숨에 궁정의 높은 담장을 넘어갔고 급기야 프랑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화려한 파리의 궁정에 입성한 그는 왕비의 자녀들을 위해 별점을 쳐주며 식사 대접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역사상 최고의 예언자를 단번에 알아봤다며 칭송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화려한 만남은 예언자의 신성한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얄팍한 정치적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대한 연극 무대에 불과했죠.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외국인으로서 프랑스 궁정 내 권력 기반이 한없이 위태로웠던 왕비 카트린. 그녀에게는 하늘의 징조가 우리 위대한 왕가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있다고 대중 앞에서 떠들어줄 권위 있는 대변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노스트라다무스는 어땠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한들 그는 여전히 유대계 핏줄이라는 원죄를 안고 언제 이단 신문관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죠. 당시 그에게는 그 어떤 종교재판소의 압박도 막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방패가 미치도록 필요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말 그대로 서로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완성된 철저한 거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환자의 고름을 닦아내던 이름 없는 의사가 베스트셀러 작가를 거쳐 마침내 왕실이 비호하는 궁정 최고의 신비주의자로 우뚝 서버린 상황.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지만 철저히 계산된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법의 수정구슬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흔들리는 인간의 불안과 권력의 속물적인 생리를 누구보다 차갑게 분석해낸 그의 통찰력 덕분이었죠. 이제 그의 전설이 시작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지않아 그가 정교하게 짜놓은 이 거대한 무대 위로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잔혹한 비극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거든요. 1559년 6월 프랑스 파리는 오랜만에 찾아온 달콤한 평화와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이탈리아 전쟁을 끝맺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기념하며 왕 앙리 2세는 자신의 딸과 여동생의 합동 결혼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죠. 왕은 평소 마상창 시합을 몹시 즐겼습니다. 40이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의 굳건한 체력과 기사도 정신을 만천하에 뽐내고 싶어 했죠.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귀족들의 환호성이 쏟아지는 이 눈부신 축제의 한가운데서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끔찍한 스포츠 사고가 막을 올립니다. 왕의 맞은편에 선 상대는 스코틀랜드 근위대장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 백작이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엘리트 기사였죠. 사실 몽고메리는 감히 국왕을 상대로 창을 겨누는 것을 몹시 꺼렸지만 왕의 거듭된 출전 명령에 못 이겨 창을 쥐고 말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는 이 한 번의 돌진이 자신의 가문과 인생 전체를 통째로 파멸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두 마리의 말이 무서운 속도로 마주 달리며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 둔탁하고 불길한 파열음이 여름의 끈적한 공기를 잔인하게 가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몽고메리의 창이 왕의 방패에 맞고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앙리 2세의 황금빛 투구 틈새를 뚫고 들어가 오른쪽 눈 위를 깊숙이 관통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축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왕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급히 침소로 옮겨지고 파리 최고의 의사들, 심지어 이웃나라에서 급히 불려온 해부학의 대가까지 총동원되어 왕의 머리에 박힌 나무 파편을 빼내려 사투를 벌이게 되지만 16세기의 외과 의술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극심한 염증과 고통 속에서 열하루를 처절하게 신음하던 앙리 2세는 결국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말아요. 왕의 어처구니 없는 비명 행사, 그리고 이때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진 파리 시민들 사이로 누군가 낡은 책자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4년 전 출간되어 이미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었어요. 그런데 책장을 황급히 넘기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1권 35번의 사행시에 이르자 거짓말처럼 얼어붙고 맙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전쟁터에서 1대1 결투로 황금 세장 안에서 그의 두 눈을 꿰뚫으리니 두 상처가 하나가 되어 그는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 문장을 마주한 순간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젊은 몽고메리가 늙은 왕의 황금 투구를 뚫고 눈에 상처를 입혀 잔혹하게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예언서의 내용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죠. 만약 눈앞에서 한 나라의 절대 군주가 창에 찔려 끔찍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불안에 떠는 당신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 시를 들이밉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은 그의 신비로운 예지력을 의심하고 버틸 재간이 있었을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예언의 이면에는 대체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사행시와 앙리 2세의 죽음을 동일시하며 광기 어린 맹신에 빠져버린 대중들과는 달리 당시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은 사뭇 달랐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기 1년 전, 그러니까 앙리 2세가 살아있던 1558년에 당대의 전문 점성가 로랑 비델은 그의 실력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책을 내놓았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별의 궤적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귀족 고객들의 출생지와 시간에 맞춘 기본적인 별자리표조차 수시로 틀리곤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읽는 기초공식마저 틀리던 이 아마추어가 불과 1년 뒤 어떻게 국왕의 최후를 그토록 선명하게 꿰뚫어 본 예언가로 추앙받게 된 거죠. 왕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그 사행시,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사료에 입각해 사실관계만 분리해 볼까요? 마상창시합의 비극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의 예언집 1권 35번 사행시 역시 1555년 초판본에 분명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살아 숨쉬던 4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시를 앙리 2세와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트린 드 메디치 왕비가 그를 궁정으로 불렀을 때조차 그는 남편인 왕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남기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수백 수천 개의 은유를 흩뿌려 놓은 모호한 시의 구절 중 하나가 마상창시합이라는 상황과 요행이 맞아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에 거대한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퍼즐을 맞추며 신화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끼워 맞추기의 흔적도 분명히 보입니다. 핵심 키워드인 사자, 당시 사람들은 앙리 2세와 몽고메리의 방패 문장이 모두 사자였다고 열변을 토했지만 이는 완벽한 착각이에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문장은 백합이었고 앙리 2세 개인의 심벌은 초승달이었습니다. 몽고메리 가문의 문장 역시 사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죠. 1대1 전투라는 표현도 마상창시합과는 거리가 멀었고 황금투구 역시 왕의 독점물이 아니라 기사들이 흔히 쓰던 도금 장비에 불과했지요. 어쩌면 이 기막힌 현상의 본질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앙리 2세의 비극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얄궂은 우연이었지만 불안에 휩싸인 대중에게는 신비로운 영웅이 탄생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다. 라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저 뜻 모를 잉크 얼룩에 불과했던 문장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왕의 시신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운명의 계시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그는 달력을 팔던 상업작가에서 범접할 수 없는 세기의 대예언가로 완전히 격상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날개를 달고 유럽 전역으로 맹렬하게 퍼져나가게 되지요. 하지만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숨겨진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아직 시작 전이거든요. 앙리 2세의 죽음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평범한 약제사 출신 의사는 어느새 국왕샤를 9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고문 겸 왕실 상임이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지요. 온 유럽의 권력자들이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에 숨을 죽이는 권력의 정점,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오래 지킬 시간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은 예언으로도 비껴갈 수 없었던 걸까요? 오랜 지병이던 통풍이 끝내 심각한 부종으로 악화되었고 1566년 7월 초 그는 62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게 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신하는 바로 그때부터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 최선봉에서 붓을 휘두른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제자 장에메드 샤빈이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의 첫 번째 전기를 집필한 샤비니는 철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평범했던 한 인간을 범접 불가능한 신의 대리인으로 끌어올립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가 죽기 전날 밤 자신을 향해 내일 해 뜰 때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죽음조차 분초 단위로 정확히 예언했다고 책에 기록해 두었죠. 과연 이것이 제자의 절절하고 순수한 존경심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순수한 존경심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계산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스승이 신비로운 최고의 예언가로 기억되어야만 자신이 독점에서 펴낸 전기와 예언 해설서가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화는 그가 죽고 2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자라나게 되는데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가 무덤 도굴 괴담입니다.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를 태우던 1791년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혁명군 병사 무리가 감나가는 부장품을 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묵직한 관뚜껑을 힘겹게 비틀어 열어젖힌 순간 시신의 앙상한 가슴뼈 위로 낡은 팻말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팻말의 표면에는 1791년 오늘 내 무덤이 열릴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고 혼비백산한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이야기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완벽한 예언 같으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명백한 허구에 불과해요. 혁명기에 군인들이 성당의 묘지를 훼손한 것은 기록에 남은 사실이지만 침입 날짜를 정확히 맞춘 예언 팻말 같은 것은 그 무덤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는 그저 세월에 풍화된 뼈와 흙무더기뿐이었죠. 후대의 호사가들이 텅 빈 무덤 위에 신비주의라는 살을 억지로 붙여 만든 창작물일 뿐이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신비와 미스터리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술이나 별자리 하물며 연금술 같은 학문에 대해 공부를 했거나 연구를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보관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인 방대한 분량의 그 수많은 예언들은 대체 어디서 뚝 떨어진 걸까요? 100번 양보해서 앙리 2세의 비극적인 죽음은 지독한 우연의 일치였다고 치겠습니다. 나머지 900편이 넘는 그 복잡한 사행시들은 밤하늘의 어떤 영감을 받아 종이 위를 채운 것일까요? 해답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리옹 시립도서관 깊숙한 수장고,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이곳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견뎌낸 2000점 이상의 노스트라다무스 관련 원본 문서와 초판본들이 숨죽이듯 보관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이 누렇게 빛바랜 문서들의 내용을 집요하게 들여다본 역사학자와 언어학자들은 예언서의 진짜 출처를 밝혀내고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과거를 베꼈다? 짧은 이 한 줄의 문장이 400년 묵은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진실이에요. 방대한 사료를 역으로 추적해 본 결과 그의 예언서에 묘사된 수많은 재난과 전쟁, 멸망의 풍경들은 놀랍게도 1522년에 이미 세상에 출간되었던 라틴어 예언 모음집 미라빌리스 리베르의 내용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져온 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시대를 생생하게 다룬 리비우스의 역사서, 수에토니우스의 황제 열전,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등 당대 지식인들이 서재에 꽂아두고 즐겨 읽던 고전 문헌 속의 잔혹한 사건들이 예언서 곳곳에 박혀 있었죠. 작업 방식 또한 우리의 낭만적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계적입니다. 눈을 감고 책을 아무데나 펼쳐서 무작위로 영감을 얻는 이른바 서적점 기법을 10분 활용하지요. 책상 위에 과거의 역사책을 무심코 펼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고 이름 모를 전염병이 군대를 덮쳤던 참혹한 기록을 찾아낸 후 수백 년 전 과거의 사건을 마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주어와 시제를 뒤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 여기에 낯선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단어들을 규칙 없이 섞어버리면 그 누구도 원본을 알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암호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예언집은 하늘이 굽어 살펴 내려준 숭고한 계시가 아니었어요. 서재에 널브러진 오래된 역사책들을 마구잡이로 오려내어 무작위로 이어붙인 기가 막히게 정교한 콜라주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매몰차게 한 시대의 아이콘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1555년에 발행된 예언집의 첫머리에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세자르에게 바치는 길고 애틋한 서문이 적혀 있어요. 이 기록 안에서 그는 무려 4차례나 동일한 문장을 꾹꾹 눌렀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명확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토록 숭고한 칭호를 감히 내게 돌리지 않겠다. 자신은 결코 미래의 장막을 훤히 내다보는 전지전능한 마법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못 바꿔놓은 거예요. 하지만 불안에 미쳐있던 세상 사람들은 그의 간절한 고백을 철저히 무시해버린 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며 그가 절대 예언가라 외친 것이죠. 절대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부패하여 무너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은 언젠가 또다시 거리를 덮칠 것이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참혹한 전쟁은 끊임없이 발발합니다. 과거 고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비극은 16세기의 프랑스 땅에서도 그리고 수백 년 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에서도 그 껍데기만 살짝 바꾼 채 어김없이 되풀이될 것임을 그는 꿰뚫어 보았지요. 모호한 언어와 하늘의 별자리 뒤에 교묘하게 숨어 과거의 끔찍했던 역사를 미래의 거울로 슬쩍 들이밀며 대중의 불안을 조종했던 탁월한 기획자, 훔쳐온 과거로 미래를 설계한 이지적인 반전이야말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예언가의 가장 소름 돋는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훔쳐 미래의 계시로 포장한 거대한 기획,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그렇다면 이 남자는 그저 대중의 무지함을 비웃으며 주머니를 불린 희대의 사기꾼에 불과했을까요? 1990년 이 맹목적인 신화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마술사이자 회의론자인 제임스 랜디예요.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예언집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며 아주 냉혹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모호한 언어와 알 수 없는 상징을 교묘하게 뒤섞어 마치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어낸 형편없는 환상술사에 불과하다는 폭로였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언어의 마술. 이 교활한 말장난에 온 인류가 수백 년간 철저히 놀아났다는 지적이었죠. 제임스 랜디의 비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낡은 신비주의는 진작에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속으로 사라졌어야 마땅하니까요.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1999년의 종말론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고요하게 지나가 버렸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던 공포의 대왕은 내려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예언서의 수명도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의 이름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 숨쉬며 우리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며 전 세계가 경악에 빠졌던 그 참혹한 날을 떠올려 볼까요? 붕괴 현장에 뽀얀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인터넷 공간에는 정체불명의 사행시 하나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내 도시 커다란 번개가 치고 두 형제가 혼돈에 의해 찢겨나가리라. 대중은 다시 한번 전율했어요. 수백 년 전의 위대한 예언가가 현대의 테러 참사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며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죠. 수백만 번 복제되고 공유된 이 기막힌 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백한 가짜였습니다. 누군가 대학 시절 예언서의 작법을 흥미삼아 흉내내어 인터넷에 올렸던 창작물에 불과했어요. 원본 예언집 그 어디에도 쌍둥이 빌딩이나 뉴욕을 암시하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상황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작된 사행시가 또다시 전 세계의 메신저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도대체 스마트폰을 쥐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오늘날의 현대인들마저 왜 16세기의 낡은 괴담에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걸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400년 전 찍어내던 알마낙,
예언서와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 밈 사이에는 기막힌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매체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대중의 공포를 숙주로 삼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16세기의 파리나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 현상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신비로운 능력을 증명하는 마법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공포를 고스란히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죠. 인간의 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작위의 혼돈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대한 재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을 때 그것이 그저 운이 나빠 벌어진 무의미한 사고라는 사실을 이성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차라리 누군가 오래전에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예측해 두었다는 거대한 운명론의 틀에 기대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이 무질서하고 잔인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깊은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진실 여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요동치는 불안을 단숨에 잠재워줄 확고하고 완벽한 서사가 필요했을 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의 생애는 전지전능한 예언가가 아닌 지독하게 치열했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의대에서 쫓겨난 당돌한 이다나, 흑사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허무하게 잃어야 했던 무기력한 가장, 이단 신문관의 매서운 칼날을 피하려 모호한 언어의 미로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던 실용주의자. 그는 시대의 거대한 불안을 정확히 읽어냈고 그것을 활자로 찍어내어 살아남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이해했던 비범한 통찰력의 소유자였을 뿐이에요. 그가 남긴 예언집은 미래를 향해 던진 신비로운 경고장이라기보다는 폭력과 전염병이 난무하던 인간의 참혹한 역사가 앞으로도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어쩌면 일기장에 가까운 내용인 겁니다. 눈부신 과학과 이성의 발전도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마저 완전히 소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치 앞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지요. 당장 내일 아침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재난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 낸다면 어떨까요? 이성적인 우리는 또다시 낡은 책장을 뒤지며 제2, 제3의 노스트라다무스를 애타게 찾지 않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이 오래된 사행시의 마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죠. 그는 아들에게 남긴 서문에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토록 숭고한 칭호를 감히 내게 돌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정작 자신은 그 이름을 한사코 거부했는데 그를 예언자로 만든 건 언제나 그를 필요로 했던 대중들이었죠. 미셸 드 노스트르담이라는 한 인간과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거대한 신화, 그 둘 사이의 아득한 거리를 메운 것은 별의 계시가 아니라 내일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했던 혹은 한때 진지하게 믿고 밤잠을 설쳤던 예언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흥미로운 기억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번 더 놀라운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데 큰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